안녕하십니까. 항림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지난해 올린 면적만 알아도 한국사가 달리 보인다 영상을 수정 보완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 2편을 제작했습니다. 댓글 오타 등을 지적해 주신 권민호님과 여러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구려, 발해 등의 활동 범위와 영향권, 특히 대흥안령 산맥과 초원 지역 등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민족사학계의 강역 범위는 이번 영상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축소되고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은 실제 역사, 기후사의 근거에 황해 대평원과 요하 문명에 뿌리를 둔 한중일이 통합된 역사 시리즈물은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한반도 면적이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는 것은 대부분 알 텐데요. 국가의 면적은 간척 사업 등으로 매년 변화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 한국, 남한은 약 10만, 북한은 약 12만 천으로 모두 약 22만 천 제곱킬로미터인데 대체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프레임이 이 범주 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일 역사 교과서, 백인 제국주의 세계사와 인문학 등의 영향으로 우리 고대사, 근대사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한반도 내부에 한사군이 설치된 적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나 당나라의 패망한 변방국가,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한 고려, 일본의 패망해 36년의 식민지 시절을 보낸 극동의 작은 나라 등등 부정적 이미지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 만주평원과 몽골 동부지역, 그리고 한반도에 걸친 고조선과 고구려 등의 고대 국가의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문명권과 비교하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린란드를 포함한 국가 면적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 남한은 대평원으로 유명한 112, 헝가리보다 넓은 108위입니다. 108염주로 기억하면 쉽겠네요.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포르투갈은 111위이고 헝가리 남쪽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보다 모두 높습니다. 가장 비교하기 편한 곳은 아이슬란드일 것 같은데요. 남한 면적과 거의 일치하는 10만 3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워낙 눈에 띄고 고위도로 가면서 면적이 커지는 왜곡 현상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서는 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편견을 뒤집는 기후 1편인 아이슬란드보다 더 추운 서울편에서 소개했듯이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는 북위 64.1도로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 있는 북위 37.6도인 서울보다 약 3,000km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겨울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간 반면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는 영하 2도에 불과하죠. 역사 공부를 할 때 지리, 기후, 해양학 등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례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2만 3천 제곱킬로미터인 북한을 보겠습니다. 절대 잊어버리기 힘든 99위입니다. 99위는 북한 면적이 경상남도 면적이 추가된 넓이인 유럽 문명의 뿌리 국가라고 하는 그리스와 거의 비슷하죠. 한반도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82위 루마니아, 83위, 라오스의 84위입니다. 상위에 링크된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열대우림 혹은 스테빈 국가들 제외하면 결코 작은 영토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기억하기 쉬운 숫자인 108과 99를 암기하도록 일부러 그린란드를 포함한 순위로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여서지역을 포함한 요하 문명지역과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강역과 영향권 범위를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구려, 발해 등등의 우리 고대 국가 강역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엄정 국경 분석이 아니라 활동 범위, 영향권을 중심으로 문명의 잠재력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윤곽만 보고 객관성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중립적인 강단사학계 견해를 포함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발해 유적 공동 발굴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지리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 기본 설명, 이해에 필요한 산맥, 지명 등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북경을 감싸고 만리장성에 있는 연산산맥과 고대의 요화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나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경계선 중 하나이죠. 그 북쪽으로 1220km 길이의 대흥알령 산맥, 흑룡강과 만주를 가르는 소흥알령 산맥, 저 멀리 북쪽의 바이칼 호수부터 태평양 오호츠크해까지 뻗어있는 외흥알령, 스타노보의 산맥이 있습니다. 외흥알령 산맥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동토의 땅이 시작되죠. 이 말은 온난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블라디보스톡 위쪽으로 1045km 올라가는 시오테알린 산맥이 있습니다. 이어서 강줄기를 보겠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송하강, 대흥알령 북동산모연에서 발원해 송하강으로 합류하는 눈강, 블라디보스톡 투시 방향의 시오테알린 산맥에서 발원해 발해의 여러 성터를 끼고 흐르는 우수리강, 울란바토르 동북 방향에 있는 칭기스칸의 고향인 hen티산맥과 대흥알령 북서사면에서 발원해 송하강과 우수리강이 합류하는 동북아시아의 문명고속도로인 흑룡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강줄기지만 고구려사의 매우 중요한 우라게강, 그 위에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 중의 하나인 할인골 전투 현장인 브이로, 이곳은 부여, 고구려 계통 유적 유물, 구비전승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넓은 평원은 하북평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5만 제곱킬로미터인 동북평원이 가장 넓습니다. 길이 1000km, 폭 400km로 한반도의 1.6배 크기이고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미국, 아르헨티나와 함께 세계 4대 흑토평원에 속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에 포함됩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쪽의 스텝 지역과 중앙의 사막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요화평원, 송하강과 눈강의 충적지로 수많은 호수와 숲지를 품고 있는 성눈평원,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삼강평원 지역입니다. 만주분지에서의 농경활동은 서부 고원 지역에서 시작해 이후 동부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었는데 중국사의 3차 온난기에 해당하는 고구려 시대에는 벼농사를 지었고 특히 발해 시기에는 더 활발한 재배가 이루어졌죠. 적지 않은 분들이 만주 지역이 근대에 들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의 기후사와 단층 지각 변동, 그리고 화산 폭발, 청대의 봉금령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지금은 건조한 스텝 지역으로 변한 적봉을 중심으로 한 내몽골 일대도 홍산문화가 꽃피던 시절에는 유목보다는 농사가 중심이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꼭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명 지세를 소개하기 전에 일부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의 지형 지세를 이해하는 데 핵심에서도 바탕이 되는 아므르강을 다각도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흑룡강으로 익숙한 아므르강은 기억하기 쉬운 4,444km로 세계에서 8번째 혹은 10번째로 긴 강입니다. 흑룡강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동아시아의 수렵, 유목민족의 시각에서 고대를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가까이는 러시아와 중공의 국경 문쟁, 내륙 깊숙한 제하강의 강변 도시에서 일어났던 자유시 참변 혹은 흑하 사변 등도 아므르강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일 무장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흑룡강과 그 지류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선명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므르강 수계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농산물이 왜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일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흑룡강의 가장 서쪽부터 보겠습니다. hen티산맥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발원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온원강이 있고 북쪽 사면에서는 인고다강이 발원합니다.
일지점 두 강이 합수하는 러시아 지역입니다. 일지점도 기마민족의 본향인 대흥할령 산맥의 서부 지역을 타고 내려온 아르곤강이 합수하는 이 지점까지 여기를 실카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 이후부터는 흑룡강, 아무르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외흥할령 산맥에서 발현한 1208km의 지하강이 합수하는 곳이 3지점입니다. 중국 측 도시는 흑하이고 마주보고 있는 러시아의 도시는 블라고베 시엔스크인데요. 이어서 250km 하류의 4지점이 브리아강의 합수 지점입니다. 이 지점 전부터 강폭은 이미 1km, 그러니까 1000m를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5지점은 백두산과 대흥할령 산맥에서 발현한 송하강이 합수하는 삼강평원, 흑토평원 지역입니다. 6지점은 우수리강이 합수하는 지점이고 마지막 7지점은 사할린성과 마주한 하구인 타타르 해협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타르 해협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은 7km에 불과한데 강물로 염도가 낮기 때문에 연중 6개월 정도는 얼어 있어서 썰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을 경우 사할린섬은 일본 열도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사할린섬 고대부터 줄곧 만주와 외만주 지역의 수렵 민족의 활동 범위에 속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3D 위성 지도로 지형지세를 확실하게 각인하고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주분지의 서쪽과 중심에는 요합평원, 송룸평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삼강평원이 있습니다. 지도 왼쪽을 보시면 요합평원에서 9시 방향 통로 같은 곳, 시라무렌강의 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곳이 몽골촌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좁은 통로로 이렇게 보이죠. 그 남쪽이 홍산문화권의 중심지인 내몽골의 적봉과 요령성의 조양 지역입니다. 계속 강조하겠지만 홍산문화는 반수변 지역으로 밭농사와 함께 초원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만주와 몽골촌, 북경 뒷산의 만리장성, 그리고 혹은 저 왼쪽의 그 오르도수 지역에 배우지를 칠 때 진격하는 기본 출정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만주벌판의 입구를 지키는 초소였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면적만 알아도 한국사가 달리 보인다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